안녕하십니까 예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2년의 전망을 살펴보자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2년에는 이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되기 어렵고 오히려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시점에다가 거기다가 뭐가 있죠? 이벤트가 있죠.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상승의 무게를 두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 2022년 이러한 정치적 이벤트 말고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볼 때 시장의 주요 변수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변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와 매물 추천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수는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이게 2022년의 가장 큰 변수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전과 지금의 대출 규제는 결이 다른데요. 이전에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대출 규제가 들어갔죠. 9억 그리고 15억 구간이 나눠지면서 덜 빌려주거나 아예 안 빌려주는 방향으로 대출 정책을 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르러서는 이 실수요자,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층에게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22년부터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을 살펴보자면 21년의 그 가장 큰 이슈도 대출 중단 이슈였거든요. 대출 규제 방향이죠. 이 총량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은행들이 대출 중단을 하게 되면서 매매고 전세고 할 것 없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거래가 급감하게 되고 수요자들은 우왕좌왕, 그리고 본인의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파시는 분들 굉장히 늘어났고요. 전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장세가 올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대출 중단이 풀리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사로는 12월부터 풀린다라는 내용들은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은행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봤지만 확답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이게 풀린다는 확답도 못 내리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도 대출 받기가 어렵고요. 이게 1월이 돼도 빌리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소문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풀리면은 일시에 모두 다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월별 또 총량 관리를 한다고 해요.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월로 다 나눠가지고 관리한다고 하니까, 자, 기존에는 이제 상반기 때 빌릴 수 있는 금액들이 다 털리게 되면서 또 하반기에 중단 사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월별로 관리하게 되면 그런 일은 없겠고 월 초반에만 빌릴 수 있는 상황. 이게 무슨 롤렉스 오픈런도 아니고 말입니다. 대출 받기 위해서 월 초반에 여러분들이 심사 넣고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DSR 이제 40% 적용이 되면 소득이 낮으신 분일수록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 구매력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원래는 2주택을 살 수가 있었는데 눈을 낮춰야지만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또 바뀌는 겁니다.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살 수 있는 집이 점점 그레이드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실수요 장세가 22년에도 이어질 건데요. 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력은 낮아지게 된, 집값은 올라가는데 대출은 안 되거나 줄어드는 이런 장세가 펼쳐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일단 22년 실수요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에 이 집을 사는 주체들은요, 30대, 40대가 중심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 어떤 계층들이 들어왔나 우리가 살펴보면
구매력,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시장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갭 투자를 많이 한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으로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면서 대출을 활용하는 분들이 무주택자 중에는 시장 진입이 많았는데, 그 주체인 이 30대, 40대가 구매력이 22년에는 더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은 뭐 단기간에 떨어질 일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올해보단 어려워진다. 자, 그래서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주택들, 15억 밑에 있는 주택들이죠. 요런 주택들은 오히려 이 주택들이 뜨거웠던 21년 상반기보다는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로 인해서 주택의 가격별 양극화, 그러니까 상급 입지의 고가 주택들은 오히려 신고가 터지고 올라가는 데 비해서 대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이 주택들, 중저가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22년에는 21년, 20년만큼 뜨겁긴 어려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 대출 규제가 더 심해지니까, 구매력은 더 낮아지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까지 근데 이연된 수요들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터질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지금 9월 이후부터 거래량은 계속 월별 감소를 했죠. 지금도 월 2,500건 이하로 감소가 되었는데, 이건 정말 주택 거래량이 부족한 겁니다. 정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수요자들이 한번 터지는 시점이 22년 1, 2, 3월에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한번 터지고 총량 규제는 이어지기 때문에 묶였던 거래, 대출이 아예 안 돼 버리니까 묶였던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한 차례 상반기에 터지는 고점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보합세, 강보합세, 뭐 이 정도로 상고하저 패턴으로 또 22년에는 거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얘기는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입 아픕니다. 너무나 얘기를 많이 해왔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얘기를 했죠. 가장 중요한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시즌이 22년입니다. 가장 적은. 게다가 전국적으로 이거는 입주 물량이 감소 패턴을 보이거든요. 2018년이 가장 또 공급의 최근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 대비했을 때 거의 40%가량이 전국적으로 감소가 하는 시점이 바로 22년입니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곳은 서울이죠. 서울은 정비사업도 정체되어 있고, 또 3기 신도시도 얘기 나온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 공급까지 이어지기에는 이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 특히 이제 서울은 나대지도 없고요. 택지 개발할 수 없죠. 그래서 정비사업 정체가 입주 물량 급감을 낳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반토막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수도권만 떼어놓고 보자면 이 서울 경기는 23년 내년까지도 감소를 하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늘지만 이 공급이 서울 경기까지 영향을 미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인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 전체에 하방 압력을 주기는 모자란 물량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물량이 없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분양이나 신축, 이렇게 신축이 되거나 신축이 될 그러한 유형의 분양권이라던가 입주권, 그리고 기존 준신축,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방 압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엔 전세가가 먼저 반응할 것이고, 신축에 대해서 매매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피크, 그 시점이 바로 22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공급량이 적고 수요자들의 니즈는 가장 강한 시기가 바로 22년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뭐 23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올해 가장 이런 신축의 인기가 피크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계속 뭐 강남 주요 입지의 신축은 신고가가 터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앞선 이 두 가지 이슈들, 주요 변수들은 큰 변화가 없을 텐데,
세 번째 이슈는 가변성이 있는 겁니다.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냐에 따라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최근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발의안들이 나오고, 완화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것들만 나와 있고, 굉장히 1가구 1주택, 포퓰리즘적인 시장의 공급량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완화책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정책의 정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일단 투기 지역, 처음에 이제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부터 6.19부터 들어갔죠.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지정이나 뭐 완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는 거죠. 요런 그 정책들이 나오거나, 또 다주택자에 대한 이 양도세 중과라던가 여러 가지 페널티들, 종합부동산세나 뭐 이런 것들, 이러한 세제가 뭐 일시적이나마 완화가 되는 정책들이 나오면 반드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시장 영향을 줬던 정책들을 보자면, 일단 임대사업자, 처음에 이제 파리대책, 다주택자 중과에 더불어서 요걸 피할 수 있는 우회로를 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토끼몰이를 했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때 착오가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물량을 바꿀 것만 기대를 했는데, 실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는 신규 투자자, 심지어 무주택자 분들도 임대사업자 혜택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요걸 활용해서 임대사업자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폭증했죠. 그래서 기존의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자들도 임대사업자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결국 손바닥 뒤집듯이 혜택들이 사라진 것이거든요. 아무튼 여기에 최단점은 뭐냐? 일단 장기로 거의 뭐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 공급 잠김을 유도하는 정책이었다라는 거, 그랬다는 거고, 또 거래 가능한 물량이 줄어듦으로써 인해,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 뭐 대체주택들, 가격이 좀 적은 것들이 대다수긴 하지만 아파트들도 상당수가 있었거든요. 특히 뭐 강남이나 우수 입지의 주택들 같은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를 묶는 케이스가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량 지역에 오히려 기존 물량을 잠그게 되는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최신으로 오면서 이제 9.13 이후에 완벽하게 임대사업자 혜택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거의 증여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증여로 우회하게 되면서 증여도 이제 5년 동안은 팔지 못합니다. 강제적으로 못 판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증여가 들어간 물건들은 5년이 아니라 뭐 10년, 20년 가져가도 될 만한 우량한 물건들을 증여로 빼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잠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그리고 증여가 매물을 장기적으로 잠김을 확정짓는 그러한 계기가 된 정책이었다. 이만큼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이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 전반적인 매매 가능한 기존 매물,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거래량 자체가 역대급으로 감소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은 정말 역대 최저의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상황을 좀 바꿀 수 있는, 기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거래량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기존의 매물을, 신규 입주 물량은 어떻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끔 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린 다주택자 매물이 시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정책, 그리고 규제 지역을 단계를 하향해서 시중에 물건이 나올 수 있게끔, 중과를 피하게 되면, 중과만 피해도 매물을 내놓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된 뭐 파주, 김포 뭐 이런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돼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신규 뭐 투자 수요도 반드시 뭐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격점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일부 지역은 주변 지역 공급량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향을 고려해도 나쁘지 않을 거다. 시중에 오히려 풀어도 신규 진입자보다 오히려 물건을 내놓는 수요자가 더 많을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지역의 그 하향을 고려해 봄직한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변 지역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오히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지역들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거나 하면 이 다주택자 매물
뿐만 아니라 이 1주택자들의 물건까지도 시중에 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정책 변수를 봤을 때 이런 정책들이 과연 나와준다라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해당 지역만이라도 국지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자, 다음 이슈는 임차 수요입니다. 전세 및 월세 수요의 증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팩트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슈 때문에 이어지는 파급 효과면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자, 일단은 구매력을 하향시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무조건 하향되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로 포지션을 변경해야만 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자, 이로써 갱신 증가로 인해서 갱신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기존에 거래할 수 있는 물량도 줄어들고 또 갱신했기 때문에 수요자도 감소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원래 매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로 포지션이 변경된 수요가 있거든요. 신규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은 똑같은 총량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이 수요자 정해져 있고 그 수요자가 그냥 뭐 전세, 매매 수요자다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매매 수요자가 전세 수요자가 될 수 있고 여기 수요자 있는데 저기 수요자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부동산은 이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거거든요. 따라서 이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줄고 수요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가 갈 수 있는 거고, 어떤 지역은 기존 매물 줄고 수요자 조체, 기존 수요자 자체도 줄지만 신규 수요자도 없는 그런 지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지적으로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전세,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이 매매 수요 전환 포지션자를 유익 있게 봐야 되고, 이들이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를 택했을 때는 상급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 템포 위 지역으로 보는 거죠. 어차피 매매를 안 할 거니까 그 돈으로 한 템포 위의 지역을 포지션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상급지의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22년에 8월부터 또 풀리는데 일부 전문가 분들께서는 큰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저도 일부는 동의해요. 이미 이제 한 번 뛰었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첫 번째보다는 덜한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 뭐 이번에 8억 하던 게 13억 뛰었다고 다음에 똑같이 뛴다, 요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세가가 합리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올해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급지와 하급지는 뚜렷하게 다른 온도차를 보여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번에 임대 입법 처음 나오고 1년 동안은 상급지고 하급지고 간에 무조건 다 올랐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보다는 약간 온도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이제 상급지의 신축이다? 그럼 전세가가 폭등 수준으로 또 한 차례 올라갈 것이라고 보이고요. 하급지면서 구축이다? 그러면 전세가 굉장히 약할 것이다. 약할 것이다. 뭐 쉽게 전세가 나가거나 이러기는 어려 보입니다. 앞선 두 번째, 갱신 증가로 인한 기존 매물 및 기존 수요 감소, 요거를 토대로요. 자, 그래서 여기서 파급 효과, 이러한 변수로 인해서 시장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라면 상급지의 전세가율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분들, 이제 매매를 못하니까 전세로 들어간 분들이 상급지에 몰려들면서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이것을 노리고 또 갭 투자를 하는 분들은 전혀 감소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전혀 감소하지 않고 상급지에 갭 투자를 하는 수요자는 오히려 조금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변수는요, 정치 이슈입니다. 정치 이슈. 자, 올해는 특히나 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죠. 자,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이러한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땐 항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21년에는 양극화로 벌어진 가격 현상이 심화되었던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그러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일단 지역 간의 인구 차이, 수도권의 인구가 많이 몰리고 또 지방의 인구가 줄고 그리고 가격차, 집값의 차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약, 이런 공약들이 쏟아질 건데 결국에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려면은 해당 공약 지역이 좋아져야겠죠. 그래서 공약의 대부분은 부동산과 그리고 개발에 대한 그러한 공약들이 나올 것이고 결국 가격으로 작용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선거는 부동산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봤을 때 대부분 선거 직전에 투자자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제 지방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은 서울과의 접근성 향상에 무게를 둘 것이고 또 직장을 늘리는 직주 접근지로 변모하는 그러한 개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또 움직이겠죠, 돈들이. 자, 따라서 앞선 5가지 이슈들을 주요 변수라고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 올해 그렇다면 22년으로 넘어가면서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종목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아까 있는 선거에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 그리고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들, 재건축 아파트가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선거하면은 이러한 재건축 진행에 또 무게를 많이 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 바로 토지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크게 변동을 합니다. 비트코인 마냥 크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선거 이전에 투자점을 잡고 움직인 수요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또 선거 직전이나 선거 직후에 들어가는 수요자들도 꽤 많을 거기 때문에 22년의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은 토지 그리고 수도권은 재건축 아파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미 엄청나게 재건축 아파트는 비싼데 뭐 가격 변동이 있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선거의 결과에 따라 그리고 유리한 사람에 따라 또 크게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요 지금 아파트나 뭐 토지 같은 경우에 개발이 무산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정비 사업에 대한 진행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진행이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후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훅 빠지는 게 또 요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고 말한 겁니다. 크게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크게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 말고 22년에 가장 뜰만한 종목은 뭔가 보면은 이 올해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일단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그나마 덜 촘촘한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하거나 본인 내 집 마련을 진행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날 거다. 자,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오피스텔, 아파트라고 하죠.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와 면적을 가진 세대수를 가진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명목상만 차이나는 그러한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수도권의 분양 가뭄이죠. 분양 가뭄이다 보니까 요거를 좀 대체해 주면서 또 많은 수요자들이 요즘에 경쟁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파트들도. 근데 이제 가점이라던가 이런 제한 상황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뜨겁지 않을까 22년에. 게다가 이 완화가 있었잖아요. 이제 바닥 면적, 바닥 난방 면적이 완화가 되면서 지금 다 설계 변경을 들어갔어요. 지금 웬만한 현장들이 설계 변경 들어가고 더 크게, 더 비싸게 분양하려는 현장들이 꽤 많이 늘었다고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정말 좋은 브랜드에 좋은 입지에 지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22년이 또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다세대인데요. 이거는 뭐 정비 사업에 관련된 빌라들이 당연히 인기가 많겠죠. 앞선 재건축과는 다르게 진입 허들 자체가 좀 낮고 그리고 정비 사업 활성화를 눈에 띄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재건축보다는 용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들은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은 인기가 많고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앞선 변수의 작용점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부동산 전망에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주요 변수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변동폭, 이런 변수에 의해서 변동이 클 만한 종목들 2개와 또 가장 인기가 많을 2 종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와 매물 추천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다음번엔 2022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